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양파 품종 선택 요령하고 토양 관리,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에서는 양파 품종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양파 품종의 기원을 보면 요 밑에 자료가 일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양파 품종의 기원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187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쯤이죠. 요 시기에 옐로우 글로버 댄버스라는 걸 홋카이도, 이제 북해도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사포로키라는 품종을 개발했고, 그럼 1885년도에 옐로우 댄버스라는 품종을 오사카, 그러니까 우리말 한자로 그냥 읽으면 대판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센슈키, 이제 오사카에서 한 20-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센슈라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센슈라는 지역에서 재배하는 품종이라 해서 센슈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키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황하고 똑같은 말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슈키라는 게 우리가 양파 농사 지으시는 분이면 뭐 몇 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 천주황이라는 겁니다. 저 천주황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고 이제 밑에는 이제 흰 양파고, 그걸 보면 우리나라 양파는 일본 오사카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한 1950년대, 물론 일제시대 이전에나 일제시대 중에도 일부 그 시기에 사셨던 분 중에 나주에 계신 분이나 창녕에 사신 분이나 제주도에 사셨던 분들 중에서 양파를 그 씨앗을 일본에서 가져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재배된 거는 1950년대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기에 주로 재배했던 품종이 이제 저 센슈키라는 천주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저 천주황은 어디서 왔냐면 옐로우 댄버스랑, 댄버스가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서 한 20-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댄버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재배됐던 양파인데, 그게 이제 저희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위도가 비슷한 곳입니다. 뭐 기후 조건도 비슷할 걸로 보이십니다. 저도 거기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양파 연구를 하면서 일본의 그 센슈라는 지역하고 그 미국의 그 댄버스라는 지역은 꼭 한번 가고 싶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일본에 있는 자료입니다. 한 50년 전에 자료인데, 지금 최근에는 훨씬 더 많이 품종이 분화가 훨씬 더 많이 됐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옐로우 댄버스에서 센슈키, 이제 천주황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수확 시기를 계량을 한 거죠. 빠른 거, 중간쯤 되는 거, 느린 거.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면서 숙기가 좀 빠른 애들을 선발을 해내는 거죠. 또 이제 지역적으로 온도가 좀 높은 지역에 재배하면서 좀 거기에 적응성이 있으면서 빨리 수확되는 양파들을 선발을 하면서 개량을 시켜 나간 겁니다. 또 늦은 애들은 늦은 애들로 이렇게 개량을 시켜 나가고, 지금은 뭐 이런 품종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30년 전만 해도 흔히 들을 수 있는 품종 이름입니다. 패총하고 뭐 검정조생, 담노갑고, 담노중고, 삭고, 이런 품종들이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품종도 재배를 또 많이 했었고요. 그 품종에서 이렇게 더 이제 분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흘러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이후에 그 양파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종자 업체들이 이제
요 이제 요 일본하고 비슷하게 그 천주항이라는 품종에서 계속 분할을 시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결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구가 비대하는 걸 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장이 해 길이가 12시에서 13시간 사이에 구가 비대하는 것들을 이제 조생종으로 이제 보고 13시간 이후를 중생종, 중만생종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로 이제 내륙 지역에 재배하는 일반적으로 6월달에 수확하는 양파들을 중만생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이제 기후적인 차이나 재배 양식의 차이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품종군에서 이제 이게 거의 다가 이제 구가 굵어지는데 해 길이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품종이라는 게 분류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품종은 빠르다, 이 품종은 느리다, 이 하는 게 빠른 애들은 이 품종이 구가 굵어지는데 필요한 해 길이가 짧은 애들이 이제 조생종이죠. 그리고 해 길이가 구가 비대하는데 해 길이가 긴 해 길이를 필요하는 게 만생종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초극소 생종은 10시간부터 1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10시간이라는 거는 그 동지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2월 하순이죠. 12월 20일. 그러니까 1월 달에도 구가 비대하는 것들을 이제 초극조 생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조 생종은 뭐 11시간 반에서 12시간이라는 건 춘분으로 보시면 돼요. 3월 20일. 그 3월 20일 이전에 이제 구가 비대하는 거죠. 그 조생종은 그 3월 22일에서 한 4월 한 10일 이전 보시면 되고, 그 조생종, 그러고 이제, 조생종 그렇고, 중생종은 12시간 반에서 13시간.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창녕군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분류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만생종은 13시간에서 13시간 반. 그러니까 4월 한 중순 이후, 4월 15일 이후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4월 말 정도까지. 거의 4월 말 되면은 구가 비대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일반적인 양파들은 4월 30일 이전에 구가 비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온도가 낮은 4월 달에도 온도가 낮은 지역이라든지 하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배하는 양식은 이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데, 보면 극조생종이라고 하는 게 12시간, 그러니까 춘분 이전에 구가 비대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3월 17일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생종으로 얘기하는 12시간 반까지 반에서 비대하는 게 3월, 그러니까 3월 달 이내에는 구가 굵어진다는 거죠. 구가 굵어진다는 건 이번 더 이상 성장은 안 하고 나오진 않고 이제 구가 커진다는 거고, 중생종은 한 4월 13일 이전에, 그 중만생종은 4월 27일 이전에 이제 구가 굵어지는 애. 그 만생은 4월 28일 이후에 비대하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 창녕 지역에서 이제 창녕 지역이 북위 35도 54분입니다. 그 창녕 지역과 같은 위도상에 있는 곳은 모든 곳이 다 그 북위 35도 54분에 있는 지역은 해 길이가 동일합니다. 뭐 옆에 산이 있다고 해서 뭐가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해 길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해 길이는. 산 때문에 해가 좀 늦게 뜨는 것 뿐이지 해 길이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해마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몇 초 정도 차이는 납니다. 그거는 사람이 시간을 만들 때 있는 오차 때문에 나는 거지, 그게 뭐 해에 따라서 해 길이가 막 바뀌고 이래진 그 같은 날에 해 길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 길이라는 게 춘분, 그러니까 3월 22일 이전 한 달하고 이후 한 달 동안은 해 길이의 변동이 큽니다. 거의
2월 20일에 3월 22일까지는 거의 50분 정도 해길이가 길어져요. 그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도 한 50분 정도 길어지고. 근데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한 35분 정도 이렇게 해가 길어지는 기간이 해가 그렇게 많이 빨리 길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는 한 25분 정도, 그러니까 해 길이가 그렇게 많이 길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2일이나 6월 20일이나 7월 20일이나 해 길이가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3월 달에 3월 20일, 3월 하순에서 4월 넘어가고 하는 그 시기에는 해가 빠르게 길어지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해가 막 길어지고 있다는 거. 네. 요게 이제 시판되고 있는 품종인데, 현재 이제 씨앗을 어떤 뭐 채소 종류의 종자든지 간에 판매를 할 때는 판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종자원에다 판매 신고를 하는 생산 수입 판매 신고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신고를 한 품종들을 보면 현재 한 1,400여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팔고 있는 업체 수만 해도 140개가 넘고요. 그 매년 한 100여 종 품종이 이제 그 새롭게 신고를 하는데, 최근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종자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수입하고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좀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그걸 좀 규정을 조금 바꾸면서 그 여기에 신고되는 품종 수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취소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한창 많았을 때는 1,600여 종 이상이었는데 지금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채소 종자에 비해서 양파 종자는 되게 상업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수입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수입량으로 따지면 44만 톤으로 그렇게 시금치나 뭐 무에 비해서 씨앗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수입액으로 따졌을 때는 채소 작물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130억 원이 됩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많이 이제 신고를 하고 품종 출원도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9년도 거고, 여기 거는 2020년도에는 42 품종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올해가 몇 년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7, 8년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 종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골든 시드, 이제 금 같은 종자를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국내 양파 품종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뭐 정확하게 구별은 안 됩니다만, 제농이라든지 농어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씨앗과 사람들, 뭐 이런 곳에서 팝한농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종묘도 그렇고 이런 곳에서 지금 많이 품종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뭐 100% 다 국내 종을 제가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그 업체 자료를 봐보니까 아주 많은 품종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품종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국내 양파 종자 산업을 많이 좀 육성을 하고, 또 그게 종자비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들을 또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양파 품종을 그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육성한 품종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뭐 K스타, K비전, K 쪽이 농어바이오에서 생산하는 거죠. 체인지업도 그렇고. 이제 그게 숙기가 어떻고, 일정형이 어떻고, 이제 잎 색깔이 어떻고, 저장성이라든지 구형, 뭐 구중, 수량, 뭐 특징 해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사들 굿모닝하고 하는 게 시아카 사람들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뭐 아시아 천주황, 아시아 천주적하고 이런 거는 아시아 종묘에서 나온 걸 그겠죠. 그 킹콩, 몬스터, 비스트하고 이런 제농에서 나온 거고. 뭐 최근에는 이런 품종들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어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2016년, 17년도, 2017년도에 생산한 양파하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창녕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품종들을 최대한 많이 구해가지고 창녕 지역의 적응성이 높은 품종이 어떤 건가, 그리고 그 품종들이 창녕 지역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했던 겁니다. 아주 극조생종부터 했는데 보면 뭐 하마에미, 사쿠, 다카니시키, 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아주 극조생종이고 제주도나 하우스에서 온도 관리를 해주면서 키우는 양파들입니다. 근데 이런 양파 같은 경우는 창녕 지역에서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수량성이 많이 떨어지죠. 싱싱볼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하우스에서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그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하게 되면 훨씬 수확량은 많이 나옵니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창녕에서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에서 특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주도에서는 극조생종으로 생산이 가능한 품종이지만 그 온도 차이나 이런 온도 차이 때문에 여기서는 뭐 3월 하순에 구가 비대하는 그러니까 조생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1일 이전에 구가 비대하는 품종들이 이런 품종들이 있는데 그 4월 한 11일 이전에 이제 구가 굵어지고 한 5월 말에서 6월 상순에 구가 수확을 할 수 있는 요 수확 시기는 도복이 한 90% 거의 100% 이제 넘어지고 잎이 넘어지고 그 잎이 한 절반 정도 말랐을 때 수확한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로부터는 4월 14일 이후에 이제 구가 비대하는 거고 여기서도 조생종에서도 보면 뭐 5톤 이상 6톤씩 나오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 창녕 이제 경남 내륙 지역에서 이런 조생종 양파 재배가 좀 전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가능했던 곳이 강가 옆이나 이렇게 모래땅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이런 지역에서는 일부 재배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는 뭐 그냥 일반 그 토양에서도 밭에서도 논에서도 재배를 해도 수량성이 뭐 6톤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품종들이 많고요. 그 구가 비대하는 기간도 좀 중생종은 좀 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만생종으로 4월 14일 이후에 이제 구가 비대하는 품종들입니다. 그런데 좀 일찍 구가 비대하는 품종일수록 저장성은 떨어지는 거고, 건물 함량이 좀 낮고, 저장은 좀 잘 안 되죠. 빨리 수확할수록 이제 빨리 이제 소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4월 14일부터 4월 15, 뭐 17, 18, 19, 우리가 많이 듣는 아트라든지 뭐 하드볼, 파워볼, 엘리트킹, 뭐 뉴마르스, 카타마루, 뭐 자주 듣는 품종들 데카마루, 아너스, 그러니까 7톤 이상 되는 품종들이 있고 저장성도 뭐 15% 이내로 되는 품종들도 있습니다. 건물 함량도 뭐 10% 가까이 되고 그리고 더 이제 늦은 것들이 뭐 4월 20일에서 4월 이제 26일까지.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품종들이 가장 숙기가 구비대가 늦은 품종이고 수확기도 늦은 품종인데 이제 이런 품종들은 지역에 따라서는 뭐 창녕 지역에서 우리가 시험했을 때는 6월 중순 이전에는 수확이 가능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보면 이게 한 20일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게 5월 달에는 6월 달 온도와 관련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늦게 수확하는 품종일수록 이제 건물 함량도 좀 더 높아지고 저장성도 좀 좋은 품종들이 좀 많이 있죠. 거의 다 7톤 이상 되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2년 성적을 가지고 했는데 해에 따라서 좀 그런 이런 수량 차이는 상당히 좀 크게 좀 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많이 나올 해가 있고 또 적게 나오는 해가 있고 그 토양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걸 이게 품종이 뭐 한 50몇 가지를 했는데 실제 품종으로 등록되는 게 1,400가지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 실제 종자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품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품종들 가지고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가. 물론 이제 수량이나 숙기나 이런 숙기는 뭐 거의 비슷하게 조금씩 늦어지고 하는 거니까 하고 이제 수량이라든지 저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뚜렷하게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 품종이 특징적으로 아주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품종들이 있는가 하는 게 뭐 농가에서 품종을 선택할 때나 저희들도 그걸 판단할 때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 양파가 이제 구가 비대하는 시기라든지 구의 모양, 구가 길쭉하다든지 넓적하다든지, 그리고 구의 무게, 그리고 수량, 그 결주 생기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계 그거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니까 한 5개 군으로 나눠지는데 제 품종 1군은 1번 역입니다. 이 제일 앞에 일찍 성숙하는 애들이죠. 그 성숙에 따라서 이제 이게 나눠진 거. 두 번째 거는 보면 4개 품종인데 이것도 구비대하고 수확일이 1군, 그러니까 1군에 있었던 것보다 다음으로 더 빠른 품종이고, 그러고 구중이나 수량은 그 1군에 있었던 것보다는 많지만 다른 3, 4, 5군에 있었던 것보다는 좀 큰. 그래서 분류가 되는 요 1, 2번은 뚜렷하게 구별되고 이하고 1, 2번 2군하고 3, 4, 5번 군간에는 여기에 사다리가 되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별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건데 이 3, 4, 5번은 사다리가 되게 계단이 되게 낮아요. 낮다는 거는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3번 내에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구별이 한 20 정도 유사되고 20 이상은 돼야 구별이 되는데 20 이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하고 5번도 아주 약간의 차이로 이제 구별은 되긴 됩니다만 4번 내에서는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저게 차이가 어떻게 구별을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통계 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3번은 보면 거의 비슷한데 3구는 이제 구비대 기간이 조금 가장 긴 어떤 품종이다. 전체적으로 다 긴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3군이 이제 구비대 구가 굵어지는 기간이 좀 긴 걸로 이제 나눴고 4군 같은 경우는 이제 양파 구 크기하고 구중하고 상품 수량이 가장 좀 많은 이제 그래서 이제 4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5군은 구고가 이게 조금 좀 납작한 것보다는 좀 둥글다는 거죠. 하고 결주율이 가장 낮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는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또 이제 한 가지가를 또 나눈 게 이제 구비대 개시하는 날짜하고 그다음 구하고 양파 구 전체의 어떤 형태하고 그러고 그 안에 속에 있는 인편 껍질 그 특성들하고 이제 구에 있는 무기 성분이나 유기화물 함량 이런 걸 가지고 해보니까 여기다 5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여기다 보면 1번은 보면 품종이 5가지인데 구비대 수확일이 가장 빠르고 구중과 수량이 가장 적으며 인편수가 그러니까 껍질이 적고 건물 함량이나 질소, 황 이런 성분들이 낮은 그 저장 중 손실률이 좀 많은 큰 이런 걸로 1군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2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보라색을 띠는 이 2군 같은 경우에는 인편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껍질 우리가 먹는 양파 껍질 그 수라든지 링수라는 거는 껍질 중에서도 외부에서 온전하게 링을 형성하는 거 안에 분구된 거 말고 그 링수가 가장 적고 인편이 좀 두껍다는 이런 특징을 가진 걸 한 19품종이 2군으로 나누지고 그리고 3군은 구중과 구경이 가장 크고 가장 수량도 높겠죠. 그 인편수와 명화수가 가장 많고 이제 칼슘 함량이 가장 낮은. 그러니까 구는 큰데 좀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군 같은 경우는 구고가 좀 높고 인편 두께가 그 껍질의 두께가 좀 얇은.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수량은 좀 떨어져도 저장성은 조금 3군에 비해서 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 5군 같은 경우에는 구빌의 개시나 수화길이 넓고 약간 납작한 형태를 띠면서 링 수가 많고 온전하게 링을 형성하는 수가 많고 저장 중에 손실률이 가장 낮은 그러고 다른 성분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특성으로 조금 구별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체로 막 그 안에서 많은 품종들이 사군 같은 경우는 14품종이 그러니까 2군에도 19품종이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종을 선택할 때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건가 하는 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구하는 분도 그렇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품종적인 것보다는 재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장성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품질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품종을 선택할 때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양파 토양 양분하고 수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멀칭에 대해서 이제 비닐 멀칭하는 것에 대해서 비닐 멀칭은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된 게 한 30년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1980년대, 70년대 시험적으로 농가에서나 연구하는 기관에서 일부 썼습니다만 그게 본격적으로 그 양파 재배하는 농가에서 일반화된 것은 90년대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기에 80년대하고 90년대 보면 우리나라 양파 수량이 그 단위 면적당 수량이 거의 3톤에서 6톤, 5톤, 6톤으로 넘어갔던 그 시기와 맞먹습니다. 그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파 재배가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보온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수량에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 보온이나 또 보습 효과, 이제 수분을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활착도 빠르고 월동, 이제 겨울 동안에 동해 이제 서리발 피해나 이런 게 적고 또 겨울을 지나서 봄에 초기 생육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멀칭에 비해서 투명 피 멀칭, 투명 비닐을 했을 때 11월 달에 한 2도 정도, 12월 달에도 1.8도, 거의 2도 정도 차이 나죠. 1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4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월 달에도 1.1도, 3월 달 온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이제 차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요 겨울 동안에 겨울 전하고 겨울 지나는 동안에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실제로 비닐을 안 씌운 거하고 씌운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수량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똑같은 조건에 재배하게 되면 납니다. 그리고 흑색 검정 비닐을 했을 때도 보면 온도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보면 11월 달에도 한 1.5도 정도 차이 나고 12월 달에도 12월 달 1.5도, 1월 달에도 한 1.6도 정도 차이 나죠. 2월 달은 1.1도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거의 이제 겨울을 보내고 초봄에 생육하는 걸 보면 투명 비닐은 3월 달쯤 되면 어느 정도 자라는 게 눈에 띄는데 이제 검정 비닐을 했을 때는 3월 말 거의 한 20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늦게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 재배하게 되면 검정 비닐이 투명 비닐에 비해서 수량이 한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친환경 재배는 이제 제초제를 쓰지 못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검은 비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정식할 때 묘를 좀 더 크게 키우고 정식한 시기를 좀 당기고 그리고 수확하는 시기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추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면 수량 차이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올해도 겨울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만 이제 겨울 날씨가 많이 추울 때 또 지역적으로 추운 지역이라든지 하면 투명 비닐을 해가지고 심고 그 위에다가 11월 하순이나 12월 초에 이제 부직포를 두꺼운 부직포나 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채소용으로 얇은 부직포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 덮음으로써
최근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죠. 특히 이제 10월 달에 비가 자주 온다든지 해서 정식 작업이 늦어졌을 때, 뭐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심었을 때도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동해라는 게 얼어서 죽는다기보다는 서리발 폐해로 많이 죽는데 그 서리발 폐해를 거의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직포를 덮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부직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수분은 어쨌든 정식하고 나서는 물을 이제 충분히 줘야 되는 거고, 그러고 파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식하고 나서 물을 주는 거는 물론 물을 주면은 활착이 빨라지는. 활착이 빨라지는 게 물을 줘서 빨라지는 서 그런데 그 물을 뭐 그만큼 많이 준 만큼 흡수한다기보다는 그 토양을 이제 로타리 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부풀려져 있는 걸 이제 물을 줌으로써 이제 낮추면서 뿌리와 흙이 밀착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뿌리가 빨리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활착이 빨라지면 겨울에 이제 서리발 폐가 훨씬 적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관수하는 시기는 그렇게 정식하고 나서 10월달, 11월 달에 이제 초에 정식하고 나서 이제 물을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온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고 양파는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지 성장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성장하는 시기는 2월 상순이나 중순쯤 가야 다시 이제 뿌리가 이제 그 활력을 가지면서 이제 지상부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정식하고 나 12월, 1월, 2월 달까지는 거의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고 그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증발하는 물 수분도 별로 없습니다. 비닐이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수분을 그렇게 공급할 필요가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밖에서 뭐 12월, 1월 달, 2월 달 계속 이제 건조하고 이러면 수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정발량이 별로 없고 양파가 뭐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수분을 공급할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고 거의 3월 중하순 거의 4월 달 정도 넘어가면 온도가 뭐 20도 이렇게 넘어가고 25도 넘어가고 하면서 그때부터 양파가 왕성하게 크는 시기고 그 정발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제 4월 한 중순 이후에는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제 그때는 이제 물을 이제 줘야 되는데 너무 또 늦게까지 5월 뭐 하순까지 주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5월 하순 이후에 물을 주게 되면 양파군은 잎이 좋은 조건에서 양파군은 키울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저장성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양파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걸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토양에 수분이 부족한가 아닌가를 참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파 뿌리가 이제 거의 3cm 깊이에 거의 80%가 있기 때문에 그 흙만 위에 있는 흙은 뿌리하고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cm 정도 깊이에서 흙을 파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모종삽 같은 걸로 파서 손에다 이제 쥐었을 때 물기가 약간 느껴지고 좀 지문이 이렇게 그 손바닥에 있는 지문이 좀 남을 정도면은 수분이 아주 적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분기가 좀 느껴지지 않고 부스러진 거미 여러 개로 거미 가면서 부스러지는 수분이 적은 거죠. 이제 그 정도 상태가 돼버리면 이제 물을 공급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모래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부족 현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점질 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수분 부족 현상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5월달에 4월 하순부터 5월달에 온도가 30도 이상 자주 올라가고 계속 건조하고 가뭄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물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한 거는 나타나는 증상은 가장 일반적인 게 위조라고 하죠. 시드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시들 정도까지 가는 걸 보기는 좀 쉽지는 않으니까. 그 시드는 거는 물론 물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다른 원인도 또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수분이 부족하면 생육이 불량하니까 물을 줘야 되겠다. 다른 양파에 비해서 본인의
밭에 있는 양파가 잘 못 자라니까 물을 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 못 자라는 거는 물 위에도 아주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판단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물하고 비료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간수 방법은 논 같은 경우는 1항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밭이나 자주 물을 줘야 될 환경에서는, 토양에서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많이 이용하고요. 근데, 1항에 간수하는 것도 이제 과습으로 인한 이제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자주 물을 주다 보니까 녹균병이라든지 병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줄 때는 충분히 주고 빨리 물을 빼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1항 간수나 스프링클러는 같은 원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만 돌리면 물을 켤 수 있으니까 뭐 이틀,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줬을 때 그 다른 밭에 비해서 특히 녹균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 과습은 겨울 동안에도 물기가 많으면 서리발 폐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겨울에 토양에 수분이 많으면 서리발 폐해가 더 적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겨울이 오기 전에 물을 충분히 줘가지고 뿌리를 충분히 내려놓는 거는 겨울 동에 서리발 폐해가 적지만, 겨울 동안에 물이 많은 거는 서리발 폐해를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리발 폐해는 서리발이라는 게 다 물을 통해서 서리발이 생기기 때문에. 겨울 동안은 약간 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런 동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초봄에도 물이 많으면 뿌리의 발달이 늦기 때문에 생육이 억제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봐보면 좀 수분이 많은 조건인데 3월 25일입니다만 이렇게 좀 잘 자라는 곳하고 못 자라는 곳 보면 뿌리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위에 자라는 게 위가 잘 자라서 뿌리가 많이 자라는 게 아니고 뿌리가 이만큼 뿌리 수가 많고 많이 크니까 위가 지상부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 부분을 생각을 못하면, 그러니까 뭐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뭐 이렇게 물이 막 고여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그러니까 뭐 저렇게 되면 결국 뿌리가 제대로 못 자라고 지상부 생육도 느려진다는. 그러니까 저게 비료까지 더 줘버리면 더 억제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경우는 좀 보기 힘듭니다만, 다니다 보면 2월 달에도 다른 양파에 비해서 잘 못 자라니까 막 물을 대요. 막 대고 주변에 막 물이 많이 깊은 데는 양파 뽑혀다, 그 다음날 막 얼고하면서 뽑혀 올라오죠. 이런 현상들이 3월 달에. 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가 빨리 일찍부터 많이 키우겠다고 자수 스프링클러 돌리고 하는데 보면 이런 녹균병들이 많습니다. 거의 수확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런 게 갑작스럽게 4월 달에 이제 비가 오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논이 됐든 밭이 됐든 모래 땅이 아닌 이상은 고랑 깊이를 거의 30cm가 뿌리가 80%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30cm 정도 두둑 높이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최소한 20cm 정도는 높여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 그러고 좀 가능하면 두둑을 좀 좁게 하고 배수가 안 되는 토양은, 그러고 겨울에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고를 한번 파주고,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나서 2월 달에서 한 4월 한 상순까지 한 2번 정도 고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가 잘 되는 조건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랑을 팔 때는 그렇고, 가능하면 풀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고랑에 있던 흙들을 두둑 위로 완전히 펼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흙이 이제 두둑 위로 올라가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균들이 잎에 묻고 하면서 병이 많이 퍼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녹균병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토양은 관계없습니다만, 녹균병이 문제되는 곳일수록 흙을 두둑 위로 펼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흙을 팔 때도 가능하면 옆으로만 이렇게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 이제 이것도 뭐 결국에는 과습이나 염류, 이제 비료나 탭이나 특히 이제 돈분 탭이나 개분 탭을 많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넣었다든지 복합 비료를 많이 투입하는 이런 땅일수록 뿌리가 빨리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수확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잎이 빨리 마르는 거죠. 물론 녹균병에 잎 마른 병이 와서 마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논토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뿌리가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잎이 마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가 작으면서도 저장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 보면 잎이 빨리 마른 것하고 늦게까지 마른 거 비교해 보면 저장성에도 뭐 차이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3배 정도 빨리 썩죠. 물 주는 시기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항은 이 기준량입니다. 이 기준량을 참고하시면 되고 원예용 복비 같은 경우 11-1로 했을 때 한 4포 정도 300평에 정도 주고 석회는 소석회나 뭐 생석회도 토양 소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생석회 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넣기 뭐 보름이나 한 달 전에 미리 넣어야 되는 게 좀 있고 비료하고도 마찬가지고 그 소석회는 폐화석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제 2-3년에 한 번 정도 꼴로 하고 퇴비는 저 우분 퇴비 같은 경우는 2톤이 이제 기준량인데 우분이나 배칩 가지고 바로 시킨 거는 뭐 3톤 뭐 4톤 좀 더 넣어도 되는데 돈분이나 개분이 많이 섞여 있는 퇴비일수록 그 퇴비 양을 좀 줄여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양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웃그름은 이제 기준량으로 봤을 때 NK 비료가 18-1로 되어 있는 거면 한 2포 정도면 이제 충분합니다. 그게 2월 중순, 3월 중순인데 지역적으로 좀 추운 지역은 조금 늦추고 조금 따뜻한 지역은 좀 당길 수 있겠죠. 그래도 거의 4월 상순까지는 좀 늦어도 4월 상순까지는 추비를 끝내는 것이 양파 생리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구가 굵어지는데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뿌리를 생각해서 이제 양분 관리나 수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양파가 300평에 한 8,800톤 한 망 반 정도 나오는 토양에서 우리가 준 비료에 있는 양분들을 얼마나 흡수했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그 화학 비료가 이제 이렇게 질소가 24kg 이렇게 들어가고 우분하고 개분이 들어가는 퇴비를 3톤 정도 넣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질소가 한 26kg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는 화학 비료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배칩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질소는 한 배칩이 300평에 한 450kg 정도 나오면 건조시켰을 때 나오면 칼리 같은 경우는 13kg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개가 들어가는 게 보면 총량이 질소가 한 53kg, 인산이 한 19kg, 카리가 한 87kg 들어가는 실제 양파 구하고 잎에서 흡수한 양을 계산해 보니까 질소는 한 17kg, 그러니까 17kg면 거의 요소비료 2포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이 2.6kg, 아주 적게 흡수를 합니다. 카리도 한 18kg, 19kg니까 염화가리로 치면 한 2포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질소나 인산 가리들은 다 토양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파를 수확해서 그것만 제거를 하니까 잎에 있는 양분도 결국엔 토양에 남겠죠. 그러니까 구에 있는 것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양분이 과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 연도가 늘어날수록 퇴비나 비료 양을 좀 줄여서 주는 쪽으로 가요. 물론 배수가 아주 잘 되는 토양, 밑에 이제 모래가 있고 자갈 같은 게 있는 이런 토양 같은 경우는 용탈이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양분이 지하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여기보다 좀 더 많이 주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런 토양에서는 항상 그게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가능하면
시군에 있는 센터에 토양 검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비료를 주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돈분이나 이제 개분이 질소로 인해서 양분의 양도 높고 유효화, 그러니까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양분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합 사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돈분이나 개분 같은 그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는 그 소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양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돈분이나 개분은 그 옥수수나 뭐 콩 뭐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비료 양이 양분량이 높다는 거죠. 그 작년지에 몇 번 비료 시험을 해봤는데 대체로 보면 유기물 함량이 한 4% 정도 되고 염 농도가 1 그 전기 전도도라고 표현도 합니다. 토양 검증에서 1 정도 넘어가면 실제 비료를 시험한 효과가 아주 낮다라는 거죠. 그 요거는 이제 추비 시험하고 시비량하고 이렇게 시험을 좀 해봤는데 비료를 안 줘도 한 70%, 80% 따라간다는 거죠. 비료를 많이 주고 늦게 줄수록 수확량은 떨어져. 저장성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거의 한 30년 이상 양파 농사 지었던 곳인데 좀 배수도 잘 되는 그런 토양인데도 봐보니까 이제 완효성 비료 시험한다고 이제 토양 검증 시비량의 25% 여기에 4분의 1만 넣고 또 절반만 넣고 그대로 넣고 한 50% 더 넣고 이렇게 무시비까지 했는데 이렇게 비료를 안 준 것도 그냥 우리가 토양 검증해가지고 표준량으로 준 거나 거의 수량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비료를 이런 토양에서 매년 하게 되면 또 양분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량도 줄어들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양파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가는 대비라든지 양분이 축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용도 늘어나는 거고. 그 요게 이제 저희들이 시험했던 건데 약간 색깔이 옅어요. 그 농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색깔이 짙은 색깔을 벼농사도 마찬가지고 색깔은 약간 옅어도 이렇게 뭐 비료를 주고 이렇게 요소 비료를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별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 여기 우리가 시험했을 때 좀 특이했던 게 비료기가 좀 부족하면 녹균병이 좀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수확할 때까지 가보면 더 잎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기가 많은 질소 성분을 많이 흡수한 식물일수록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요. 왜냐하면 그 병원균도 질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질소 성분이 많으면 거기에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 양파 구가 부패하는 것도 병원균이 그걸 부패시키는 게 그 질소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시킬 수 있는 거겠죠. 이제 그 앞에 시험했던 거에서 이제 표준 시비가 무비고 비교해 봤을 때도 한 4% 정도, 한 6% 정도 그 저장성에서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염료장인데 특히 하우스 같은데 다른 작물을 재배하다가 하게 되면 하우스 안에서는 양분이 어디 물을 대가 벼를 심다든지 아니면 옥수수나 이런 걸 심어서 이렇게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토양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보면 높은 염에 의해 가지고 뿌리가 다 썩어버리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봅니다. 가능한 벼를 심는다든지 물을 대가지고 저 염류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양파를 키우기는 힘들죠. 노지에서도 보면 양파가 잘 못 자란다고 비료를 계속 주면 염 농도나 질산태 질소 농도는 높아지고 이게 이 뿌리가 이렇게 뻗어 나오질 못하니까 이 성장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체로 양파가 못 자라면 비료를 자주 주면 또 비료기가 또 뿌리가 활력을 떨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더 농사를 망치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봅니다. 산도 부분도 간혹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너무 산도가 낮다든지 5 이하로 낮다든지 8 이하로 높다든지 석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높다든지 하게 되면 또 생육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요. 이게 pH에 따라 산도에 따라 차이 나는 게 이제 비료를
많이 있어도 pH가 낮아져 버리면 그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비료의 유효도, 비료를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